속도 위반만 아니었으면 나 이 결혼 안 시켰을 겁니다. 마음씨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데 어디 감히 우리 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어요. 내가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어요. 당연히 집은 남자가 하는 건데 공부하다가 모은 돈 없다 하셔서 월세로 살게 뒀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위 그 나이 먹도록 남자가 돼서 우리 딸보다 연봉이 못한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들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잖습니까? 혜진이는 병원 운영하고 있고요. 수입이 차이 나는 거 당연한 거죠. 공무원 월급 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8급 되었으니 조금씩 올라가면 되겠지요. 9급 공무원부터 들어가서 이제 8급인데 언제 승진합니까? 제 주위에 사위 연봉 1억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합니다. 막말로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주제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게 문제 아닙니까? 사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너무 돈돈하시는데 세상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능력 없고 돈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어디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애시당초 저희 아들 민수는 서울에 빌라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된 빌라 싫다 무조건 신축 아파트 가야 한다. 우겨서 그거 팔고 월세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 딴에는 혜진한테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빌라 안 팔았으면 지금 재개발되어서 알아서 아파트 입주권도 갖고 있고 돈도 벌었을 텐데 혜진한테 맞춰주느라 그리 한 게 저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많이 노력했나 봅니다.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남자가 되면 져줄 줄도 알고 부인한테 맞춰줄 줄도 알아야지 장가가서 집 부모밖에 모르고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효자인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딸에게도 효도를 강요하냐는 거죠. 요새 셀프 효도 시대 모릅니까? 저는 우리 민수 얘기 들어보니 저는 우리 민수 맘 다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 전에 셀프 효도 하기로 했다. 약속했다더라고요. 근데 명절 당일날 친정집에 먼저 갈 순서라 해서 갔더니만 거기서 식구들이랑 술을 많이 마셔서 관라가 되어 저희 집에 못 오고 민수만 왔습니다. 그때 명절날이랑 제 생일이랑 겹쳐서 겸사겸사 조절하게 애들이 파티를 준비해준다 했는데 혜진만 빠져버려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일날 못 온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효도를 강요한 겁니까? 그때 저는 혜진의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전화를 못 할 수도 있지요. 뭐 우리 나이 때 생일이 그리 대단합니까? 그리 꼬박꼬박 생일 챙겨 받으시면 기분 좋으세요. 저는 우리 애가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랬을까? 생각도 듭니다. 애 낳으면서부터 딸이 매번 힘들다고 울면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독박 육아를 한다고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애는 혼자 낳았습니까? 둘이 같이 낳았으면 같이 육아를 해야지 왜 우리 딸을 독박 육아를 시키냐고요. 제가 우리 아들 편을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매번 며느리인 혜진이랑 다른 일로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돈 문제랑 능력 문제를 꼭 걸고 넘어지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민수 혜진 임신하고 집에서 쉴 때부터 열심히 일한다고 투잡 쓰리잡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주 태어나고도 마찬가지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혜진이 그런 건 이해해 줘야죠. 애시당초 능력이 없으니 그런 거라도 해서 때우려고 하는 모양인데 막말로 돈 번다고 하면서 밖으로 허튼 짓 할지 누가 압니까? 하는 일도 택배나 대리운전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속이고 뭐 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번에는 빨래할 때 보니까 옷에 립스틱도 묻혀왔다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거 혜진이한테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잖아도 대리운전하다가 어떤 여자 승객이 술이 많이 취해서 비틀거려 우리 아들 티셔츠에 실수로 묻혔는데 바로 옆에 그 남편이 미안하다고 세탁료 청구하라고 명함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혜진이 명함에 회사 찾아갔다가 난리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평소에 행실이 그랬으니 혜진이가 그런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었으면 대리운전도 안 했을 테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심지어 월세 보증금도 사돈이 거의 다 대주고 민수는 결혼할 때부터 대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딸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손이 귀한 집장손 낳아줬으면 아주 예뻐서라도 원하는 것 다 해주겠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사돈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뵈었을 때도 범상치 않은 양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이나 나나 둘 다 남편 없고 애들 키웠기에 얘기가 잘 통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동갑내기라 그 누구보다 사돈이자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참으로 착하게 컸구나 하는 생각에 무너졌고 이런 집안에 내 아들을 들이밀어 혼자체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혼전 임신까지 한 며느리에게 아들 가진 책임감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손 귀한 집안에 일찌감치 손주를 가져줘서 고맙기도 하고 딸처럼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더욱이 혜진이는 아들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던데 자기는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최고로 행복한 남자라고 제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결과인지는 차마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목매던 혜진이가 아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아들 스스로 이혼 서류를 내밀 수밖에 없었고 이혼 서류를 내도 내가 내는데 네가 먼저 왜 내냐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시어머니 앞에서도 위아래 없이 약을 바락바락 쓰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그렇게 키우셨네요.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민수 씨처럼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자기 혼자 사람 좋은 척하고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나한테 이혼 소리를 내요. 누군 낼 줄 모르고 있어서 안 내고 있었나 다 애 때문에 참은 거였는데 민수는 최소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마저 없어요. 울부짖는 며느리를 달래도 보고 위로도 해보았지만 아나무인으로 난리를 치다가 저 혼자분에 못 이겨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고 사돈 따라와 제게 삿대질하며 병원에서 큰소리치고 난동을 부려서 당하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던지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병원 밖으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은 상태로 흐느끼며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전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너무 예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그때 처음 만난 두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혜진 엄마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김혜진인데 쟤네 엄마가 그렇게 치맛바람을 휘두르고 다닌데 요새 촌지 금지되어 있잖아. 근데 대학 수시 잘 써야 한다고 생활기록부 잘 써달라고 촌지를 줬다가 망신을 당했다나 봐. 유난이네 유난이야. 뭐 애 실력도 안 되면서 서울대 보내려고 하나. 그 사이에 뭐 한자라도 더 공부시키지. 더 공부시키다가는 애 잡지 학원에다가 쏟아부은 돈만 얼마인데 숙제량도 감당 못할 텐데. 그래서 애가 성격이 예민하잖아. 학부모들끼리 혜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저 그냥 반에서 공부 잘하는 반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엄마가 그리 대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 잠깐 보니 이제 인연이 없을 줄 알았고 대학 가면 다 끝날 줄만 알았었는데 혜진과 민수는 대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친구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인연으로 그렇게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혜진이가 예민한 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에 민수 여자친구라고 하니 걱정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이가 예민해 보이는데 속마음은 따뜻하고 착해요. 그래서 내가 더 곁에 있어 줘야 돼요. 저같이 따뜻한 남자가 혜진 옆에서 지켜줘야 한다니까요. 우리 아들 이제 남자 다 됐네. 어릴 때는 엄마밖에 모르더니만 이제는 여자친구 생기니 지켜준다. 하고 엄마랑 여자친구랑 같이 지켜주는 거니까 서운해 말아요. 내가 엄마와 혜진의 수호기사가 돼줄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엄마는 괜찮으니까 혜진이랑 잘 지내라.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인연인데 괜히 헤어지기라도 해서 말 잘못 나오면 네가 피곤해져. 저는 한때 지나갔던 연애라고 생각하고 그리 당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혜진이 사실은 자기 첫사랑이라고 첫사랑을 자기가 한번 잃어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결혼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수의학과, 우리 아들은 행정학과를 갔습니다. 대학은 둘 다 서울로 가지 않고 경기도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혜진이가 공부를 잘했던 것에 반해 수도권 대학교로 밀려갔지만 그래도 수의학과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 되겠다며 행정학과를 가게 된 것이었는데 혜진 엄마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아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며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군대 갔을 때 헤어지라고 종용을 했는데 그나마 혜진이가 아들을 많이 좋아해서 헤어질 생각 안 하고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혜진이가 마음을 잘못 먹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혜진이는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애가 살까워서 제게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면회도 같이 가자고도 해서 저는 그때만 해도 혜진이가 참 똑 부러진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수 씨가 참 좋아요. 민수 씨같이 절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는 또다시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빠보다도요. 혜진이는 활짝 웃으며 제게 얘기를 했고 그런 혜진이가 참 예쁘고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혜진이 엄마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고 안 좋은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래도 딸 하나를 이렇게 잘 키웠을 정도면 혜진이 엄마도 듣고 보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전역을 했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혜진이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전역한다 해서 이것저것 아들 좋아하는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해보니 제때 들어오기는 글렀다 싶었습니다. 서운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제품에서 떠날 아들이니 저보다는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것도 이해했고 혜진이와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랬습니다. 혜진이는 아들과 같은 해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6년제라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2년 군대 다녀온 후 복학을 해서 결국은 같이 졸업하게 되었지요. 아들은 처음에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기업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아무래도 서울 소재의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나 스펙들이 좋은 사람들한테 많이 밀려서 떨어지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악벌의 한계를 느낀 아들은 많이 좌절했는데 그 곁에서 위로해준 사람은 혜진이었습니다. 아들은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고 노량진에 가서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9급 공무원이었지만 당시에 워낙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이 짧습니다. 7급은 엄두도 못 내고 9급이라도 합격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2년 만에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지만 혜진이는 사실상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혜진이는 민수 씨와 미래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 공무원 월급이 얼마 안 되니 아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는 탄탄한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것에 좋아했고 열심히 돈을 모아 혜진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맘때쯤 아들이 직장까지 구했으니 결혼을 한다 할지도 몰라서 집이라도 한 채 사놔야 할 것 같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청약이 되지 않으면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연이어 청약이 되질 않았고 아무래도 청약의 가점이 많이 붙다 보니 결혼하고 애들 낳은 후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집을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서울의 낡은 빌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재개발 이야기가 돌고 있는 동네였어요. 무슨 말이 없어서 확정도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운데 저는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매물이 뭔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 믿져야 본전으로 아들 이름으로 한 채 사게 되었습니다. 30평대 빌라인지라 나중에 정말 재개발이 된다면 지분도 상당할 것 같고 무엇보다 역세권에다 상가들, 회사들, 학교들까지 다 가까워서 위치는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경기도에서 아파트 사줄 돈으로 서울 한복판에 아들 이름으로 빌라를 사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모르고서 말입니다.
아들은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지만 혜진이는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자기 동물 병원을 개업해야겠다고 느꼈던지 대출을 받아 개업을 했습니다. 초반에 잘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들이 많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여태 얼마씩 모아놓은 적금이랑 카드 대출이랑 해서 혜진이의 사업에 많이 보탬이 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중학교 때 잃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외로움도 많이 타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월급 나름 아껴 쓰고 해서 돈을 모아놓았는데 이번에 얼추 모아놓은 돈을 다 쓰면서 결혼 시기를 좀 늦춰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었지요. 이미 혜진이와의 결혼 사실을 정해놓았고 저 또한 아들이 그리 좋아하며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과 혜진이는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었고 이렇게 좋아 지내니 언제고 혜진이 엄마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지만 저는 얼마 안 가서 아들에게 뜻하지 않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혜진이랑 헤어졌어. 결혼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혜진이랑 잘 지냈잖아. 결혼은 둘째 치고 왜 헤어졌는데 그냥 헤어졌어. 내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했나 봐 혜진이한테 나 몰래 선을 봤더라고. 선을 봤다고 혜진이가 너를 두고 참으로 황당하기는 했습니다. 뭐 결혼 전이니 선을 보든 뭘 하든 그럴 수도 있다.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혜진이와 아들은 인연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기에 결혼할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망해가는 병원 살리려고 우리 아들이 금전적으로나 여러모로 많이 노력 보고를 했는데 선을 봤다는 말에 괘씸하다고 생각마저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혜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젓고서 혜진이 입에서 직접 들은 얘기이고 헤어지자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공무원이 의사의 남편으로는 너무 초라하다고 좀 더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변호사를 만났다는데 아들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가를 쓰고 연차를 쓰고 회사를 쉬었는데 이제 쓸 수 있는 휴일을 다 쓰고서야 아들은 막바지에 다다르며 고민하다 제 설득에 겨우 다시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이 한 달에 16kg가 빠져 있었고 혹독한 상처에 시간이 가서 아물기만을 바라며 회사 일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고 야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시련의 상처를 이기려는 모습이었기에 부디 잘 감정 정리를 하기만을 바랬지요. 때마침 주변에서 중매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서 저는 성품 좋은 아가씨면 일단 보겠다고 하고 다 받아 놓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얘기를 하니 크게 거부하는 것 같지 않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일단 만나겠다 해서 얼른 맘 변하기 전에 전화번호를 다 주었었지요. 부디 좋은 결과가 오고 혜진이를 잊을 만한 좋은 여자를 만나 며느리로 들였으면 좋겠던 마음에 기대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평소와는 다른 얼굴로 퇴근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별의 아픔 때문에 풀이 죽어서 오는 법이 많았었는데 멍한 얼굴로 와서 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누웠길래 또 어디가 아픈가 하고 따라 들어갔더니만 아들은 우물쭈물하다가 제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제 아이를 가졌대요. 그래서 변호사랑 만나다가 헤어졌대요. 저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을 차버리고 변호사랑 만난다 했는데 이제 와서 아들의 아이를 가져서 변호사랑 헤어졌다니 저는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답답하다 혜진이가 네 아이를 가졌다니 그거 확실한 거야? 저도 오늘 혜진이가 울면서 전화와서 받았는데 제 아이라고 이젠 어쩌냐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끝났으니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혜진이에게 이미 한 번 차였던 상처가 있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는 중이었는데 또다시 아들을 흔들어 버리니 저 역시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맹랑하고 나쁜 여자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잘 안 되어서 아들에게 다시 온 줄 알고 임신을 흔들어 보려고 한 말 같았는데 아들이 혜진이랑 또 어떻게 말을 했는지 같이 병원까지 다녀와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진짜 내 아이 가진 것 같아요. 지금 20주라는데 손발 다 생기고 심장 소리도 들리는데 진짜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너 잘 생각해야 돼 민수야. 그렇게 오래 사귀고 금전적으로 도움까지 받았던 널 버리고 변호사한테 시집 가겠다고 했던 애가 한 말 나는 완전히 못 믿는다. 너 결혼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 유전자 검사해서 네 아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 아이 맞을 거예요. 혜진이가 그런 걸 거짓말할 애는 아니에요. 저는 혜진이와 아들이 다시 시작하는 게 싫었지만 만약 혜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아들의 아이라면 나 몰라라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는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아들과 한 번 헤어진 여자를 다시 며느리로 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가 20주가 되니 여자 쪽에서 마음이 급했던지 상견례 빨리 잡자고 했습니다. 저는 상견례 날짜를 전하는 아들 표정이 참담하고 무겁길래 정말 이대로 아이 때문에 혜진이랑 결혼해도 될 것 같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심란한 것 같았지만 일단 인간의 도리까지 운운하며 내가 버림받았다고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버릴 수는 없다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게 맞긴 하죠. 근데 참 제가 왜 이리 씁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 그때 혜진이 도와주고 돈 얼마나 남았냐. 남은 돈 없지요. 지금 카드빚만 2천 남았는데 그건 혜진이가 나중에 갚아주기로 했어요. 혜진이가 너한테 2천 빚 남기고 변호사랑 결혼하려고 했었던 거야? 돈은 결혼 전까지 갚아준다고 했어요. 안 갚으면 결혼식 망칠 생각하고 있었죠. 아휴 어쨌든 모아놓은 돈은 없는 거지. 그때 혜진이한테 3천 다 썼고 지금 그래도 1천 정도는 모아놨어요. 혜진이는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모았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장가를 보낼 수 없으니 제가 집 빌라는 사둔 게 있으니 결혼식 비용이며 3천 정도는 더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돈 거래를 해서 2천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였지만 나중에 돈 얘기를 하면 혜진이가 2천 빌려갔다는 얘기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여러 상황에 분하지도 않았던지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들의 장점이긴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그런 집에 보내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양평 쪽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양가 어른들 모시게 예약을 해놓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견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양평 쪽도 사실 멀다 해서 둘 다 서울산이 가까운 서울에서 적당한 식당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날 양평 쪽 친척네서 안 사돈이 바로 온다고 그곳으로 잡자 했다 해서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고 예약했다 해서 저는 미다지문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직업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 걱정이기는 했습니다. 공무원 월급 변변치 못하다고 해서 또 내 눈앞에서 대책 없이 잡으면 어쩌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진이 엄마에 대해서는 거의 10몇 년 전부터 명성만 들었는데 직접 만나보기는 처음이란 게 우습기도 했습니다. 저는 넌지시 아들 중학교 때 저 세상 떠난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이 자리에 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쉽기만 했지만 이미 간 사람을 붙잡아 올 수는 없었죠. 아마 혜진이 엄마도 이 순간만큼은 저랑 생각이 가장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혜진이 엄마나 나나 남편 없는 것은 같으니까 말이죠. 저는 상견례 오기 전에 머리하러 미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혜진이 엄마가 뭐라 할지 모르니 깔끔하게 옷을 입고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침이 꼴깍 삼켜졌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혜진이 엄마가 보였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렸는데도 사람이 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른 채 큰 소리로 통하고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와서 인사를 하며 의자를 당기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애 떨어지겠네. 정말 안녕하세요. 민수 엄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은 깜짝 놀라며 인상을 찌푸렸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오늘 상견례 한대 했잖아. 일단 끊어. 내가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후 사돈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제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고등학교 같은 학부모였는데 왜 이제야 만났는지 몰라요. 그쵸.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근데 전화기를 내려놓고 보니 사돈의 옷차림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디 해수욕을 다녀왔던지 끝나시 통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는 부항 뜬 것들이 여러 개가 보였는데 가디건이라도 걸치면 좋으련만 아무리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던 자리기는 했지만 동네 마실 나온 것 마냥 참 가볍게 나왔습니다. 미용실까지 갔다 온 제가 다 민망해질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이미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쩌랴 싶었습니다. 여기 양평이 물도 맑고 참 좋더라고요. 우리 친척도 살고 친구도 사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양평이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저도 한때 우리 아들 양평에다 아파트 하나 사줄까도 생각했어요. 그러자 사돈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웃는 얼굴에서 유감스러운 얼굴로 바뀌어지면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서울 살아야지요. 젊을 때 서울에서 바쁘게 박자 맞춰 사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아들 신혼집을 서울로 마련해 두기는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사위가 빌라를 갖고 있던데 네, 맞아요. 좀 낡은 빌라이기는 하지만 싹 한번 손보고 들어가면 깨끗할 것 같더라고요. 저 아는 부동산 친구가 있는데 거기 재개발 얘기 나왔다가 쏙 들어갔다더라고요. 안사돈도 재개발 때문에 사놓으신 것 같은데 처분하고 애들 아파트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요? 네, 아파트. 설마 애들을 그 낡은 빌라에 살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네네. 저는 그냥 빌라, 애시당초 아들 신혼집으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그 낡은 빌라를 우리 닥터정 신혼집으로 사겠다고요. 닥터정,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 이후에도 닥터정 그러길래 딸을 뜻하는 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의사한테 닥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변에선 처음 들었습니다. 수의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끄덕였고 낡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들고 일어서며 난리를 쳤습니다.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재개발 얘기 가뜩이나 식었는데 더 식기 전에 얼른 파시고 애들 아파트로 옮겨주세요. 요새는 아파트 안 살면 안 됩니다. 빌라 살면 나중에 뱃속에 있는 손주 태어나고도 친구 그분한테 놀림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빌라 인식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 거주 공간은 다 똑같고 비 안 새고 물 안 들어오면 되는데 빌라고 아파트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만 그럼 저더러 빌라 살고 아파트 애들 주라고까지 하는데 참으로 처음 만났는데도 말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북 쪽에 살고 있어서 애들 강서 쪽으로 출퇴근 가능하겠습니까? 하니 그제서야 말이 쏙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빌라 처분하고 아파트로 사놓으라고 우겼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본인 딸이 잘못하기도 했고 임신해서 아쉬운 상황이라 생각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음에도 집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우리 닥터 정 임신만 안 했으면 절대로 공무원한테 시집 안 보내요. 지금 승진했다 하더라도 8급 공무원인데 언제 승진해서 돈 모으고 합니까? 근데 그 학벌의 공무원밖에는 또 할 것도 없고 사돈 앞에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내가 솔직히 딸 가진 입장에서 아주 속상해요. 참으로 푼수였습니다. 누가 보면 술 한 잔이라도 들어가서 넋두리 하는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사돈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말하는 혜진이 엄마를 보면서 우리 아들 정말로 이 집에 장가보내도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딸이 변호사 만난 건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봤다고 그렇게 편했던지 이제 자기 딸 변호사 만났다고 자랑하면서 제 아들이랑 사사건건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성만 들었지 무리하고 사돈을 대할 때 예의도 없었고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놈의 변호사 요새 변호사 돈도 잘 못 번다던데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변호사 수익 가지고는 뭐라 말 안 할 건지 시대 흐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자는 사자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데 수의사랑 변호사 얼마나 조합이 좋습니까? 공무원은 돈이 없어 째째해가지고서는 얼마 전에는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녀석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평소에 얼마나 돈을 꾸질꾸질하게 쓰는지 세상에 밥값 내기 싫어서 덜덜 하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뭐 월급 적어서 그렇다지만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카분만 그러신가 보죠.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시집 보내시지 왜 안 보내시고 저희 아들하고 결혼합니까? 요새 아이 가진 거 흠도 아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가셔도 되는데 맘에도 없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도 우리 애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지금 상견례 청한 겁니다. 우리 딸 잡으려고 임신하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대우라도 해주셔야지요. 처음부터 이러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빌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직장도 가깝고 역세권에다 주변에 학교 공원까지 있어서 정 아파트 살고 싶으심 제 집을 차라리 내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빌라를 안 팔 생각은 없었으니 사돈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앵무새인지 제가 아까 말한 내용 그대로 훑으며 애들 직장이 다 강서에 있는데 사돈댁 아파트가 강북에 있으면 어떻게 출퇴근을 하겠냐 사돈이 양보하라 하는데 제가 화제를 돌리려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돈 그런데 혹시 혼수에 올 때 우리 아들에게 빌린 2천만 원도 함께 가져오는 겁니까? 혜진이한테 얘기 들으셨지요? 이제 다 한가족인데 이제 혜진 남편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같이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결혼하려고 약속한 사이였으니 도와줬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 같이 갚아 나가야지요. 말씀대로 다 같은 한 가족이니까요. 자꾸 변호사 운운하셔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 도와주고 나서 혜진이가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고 변호사랑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임신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빚으로 그대로 남았을 생각하니 마음이 그래서요. 지난 일 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 인연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도 진작에 인연이 됐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잘 지내봐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참으로 기빠지는 상견례였습니다. 이때 아들 내외가 들어왔고 쎄한 기운이 돌았기에 눈치 빠른 혜진이가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있었냐고 했지만 사돈은 아무 일 없다. 여기며 말끝마다 닥터 정이라고 하며 아주 딸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임신한 예비 아내라고 그렇게 귀하게 부축까지 하면서 데려왔는데 며느리가 복이 참 많다 싶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많이 예뻐하고 좋아하려 했지만 자꾸 이런 일들이 나오니 며느리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왕 결혼시키고 우리 식구로 맞아들이는데 저도 마음을 좀 곱게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사돈은 좋게 말한 뒤 식사를 함께 하고 끝냈고 아들과 며느리는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에 관해서 아들은 고민을 많이 했던 저런지 제게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엄마 기왕 저 집 사주신 거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혜진이가 오래된 빌라는 아무래도 벌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장모님 말씀대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해요. 빌라가 안 오르긴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 사주신 실적 가격 그대로예요. 더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재개발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그냥 팔고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나는 그게 참 아깝긴 한데 오래된 빌라지만 가치가 좋아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집이 가치가 좋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저 집 사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태까지 잘 뒷받침해 주셔서 여기까지 컸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굳이 팔아야겠다고 내 돈도 좋고 위치도 제일 좋은 곳이었는데 아들은 그 집을 팔겠다 하여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그 집이 아른거려서 자꾸만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빨리 처분을 하려 했고 산 가격에도 나가질 않자 5천만 원이나 떨어뜨려서 내놨습니다. 그 집이 팔렸을까 봐 저는 전전긍긍했습니다. 자꾸만 꿈에도 나오고 아들이 전화 올 때마다 그 집 팔렸냐고 물을 때 안 팔렸다고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걸 다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이 내놓은 가격에 사려고 부동산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들키지 않게 잘 말했고 부동산의 손은 누가 사든 어차피 복비만 받으면 그만이니 제 도장이랑 서류 등을 부동산에 맡겨 계약금을 놓고 잔금을 치러 다시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결혼 전에 팔렸다고 싱글벙글이었고요. 며느리도 신이 나서 아파트로 간다고 신축 아파트를 알아보았는데 그 돈으로 전셋값도 되질 않아서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세가 거의 우리 아들 월급의 반 이상이나 나갔는데 며느리는 동물병원 잘 되면 수입이 월 1,000도 더 넘게 번다며 과감하게 그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사돈이 그 집을 계약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생각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만 사돈이 반대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월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우리 닥터 정을 며느리로 얻으면서 어떻게 애들 집 얻을 때 돈 한 푼을 안 보태주십니까? 그래도 저는 못해도 1억은 보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사돈은 1억 보태주셨습니까? 네, 제가 왜요?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집 해줬습니다. 애들이 싫다고 그거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걸 왜 제가 보태줍니까? 사돈이야말로 빚 얘기할 때는 한 식구라고 했으면서 집 1억이라도 보태주셨으면 좋았을걸요.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요, 저한테 1억 보태주실 줄 알았다는 말씀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사돈은 부글부글 끓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고 저도 이쯤 되니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싶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지 않고 침착한 편인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혜진이 엄마, 아니 사돈을 볼 때면 늘 화가 나곤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들에게 선물한 집을 판 후 그것도 우리 아들 월급에 육박하는 월세를 고민의 흔적 없이 계약한 아들 내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으나 그래도 자기 수준에 맞고 부담 없는 집을 고르는 게 맞지요. 이제 아기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혜진이가 수의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만 속이 상하기만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들 좋아서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니 저는 그냥 간섭 않고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결혼도 현실적으로 하고 알뜰살뜰 산다던데 돈 아낀다고 예단 예물은 다 생략했으면서 결혼식은 청담동 유명한 예식장에서 하는 우리 애들이었습니다. 결혼 메이크업도 1번 봤는데 100만 원이나 했고 드레스도 한 번 입는데 100만 원씩에다가 호텔 대관 비용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자 태교여행으로 괌으로 비즈니스석 타고 호화롭게 다녀와서 예물 예단 안 한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냥 우리 아들 편도 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든 같이 했으면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검소와 뭔들 다 아끼는 아들이었건만 며느리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한다 한들 아들은 쉽게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며느리와 결혼하면서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첫 해 명절날에 저는 아들 내외가 올 줄 알고 잔뜩 장을 보고 와서 아들이 좋아하는 것,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상 차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늦게 오더라고요. 저는 처갓집에 들렸다 오느라 늦는 건 줄 알았더니만 둘이 오붓하게 여행을 다녀왔다더라고요. 다녀오고 나서 저희 집에 바로 온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만삭이 거의 다 되면서 배가 많이 당겼었나 봅니다. 저희 집에 갔다가 친정집을 가서 자기로 했는데 집에 가서 쉬었으면 바라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갑자기 며느리가 제게 부탁하며 친정어머님께 전화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어머님 댁에 하루 종일 있다가 배가 당겨서 그냥 저희 집에 갔다 하면 안 될까요? 여행 갔다 왔다 하면 엄마한테 좀 혼날 것 같아서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도 중간에서 괜히 사돈 사이에 오해 사고 싶진 않구나. 그게 엄마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호텔을 예약해서 다녀왔는데 원래는 장모님께서 계속 같이 가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가 때 예약한 건데 장모님 예약하려 할 때 이미 특가가 끝나서 모시고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장모님께서 서운해하셔서 그냥 저희도 안 간다고 했어요. 명절 하루 전날 엄마 댁에서 자고 온다고 핑계대고 저희 사진도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말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시기도 하고 딸 하나인지라 자꾸 저랑 함께 하시고 싶어 해서요. 난감할 때가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행 다녀와서 무리해서 배 뭉침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우리 집에 있다가 배 뭉침이 생기면 안 사돈 성격에 무슨 화라도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못 해주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알아서 하라는 게 이 녀석들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라는 뜻인 줄 알고 바로 안사돈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분란을 만들고서 본인들은 힘들다며 집으로 유유히 떠났지요. 그리고 저를 오해한 사돈은 아니나 다를까 딸 전화를 받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바로 1시간 넘는 거리를 택시 타고 와서 제가 따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남의 딸한테 여행 가지 말고 사돈 힘들다고 일찍 와서 명절 음식 같이 만들자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배뭉침 있어서 오늘 명절인 친정집에 못 온다고 하던데 애가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애가 저렇겠냐고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제 말을 오해해서 잘못 전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들 여행 다녀왔고 제가 음식 다 장만했다니까 저녁 식사 겸 저희 집에 잠깐 들른 겁니다. 그러다가 여행에서 과로해서 그런지 배뭉침이 있어서 사돈네 못 간 것 같아서 제 핑계를 댄 것이고요. 저한테 말도 맞춰 달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상황이 저한테 곤란하게 흘러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했고 사돈은 자기 딸의 말이 무조건 옳다 하며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저는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사돈하고 저희 집에서 오해 때문에 밤새 싸우게 되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오밤중에 명절에 내 집에서 사돈하고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가 막혀서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넣었는데 새벽 1시쯤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윤미 양수가 새서 급하게 병원으로 와서 지금 출산하러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는지 응급제왕절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윤미가 거기 병원 어디야? 엄마가 지금 가마 하필 출산날이었다니 저는 아무리 미운 윤미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얼른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고 저한테 따지느라 기진맥진한 사돈도 일으켜 세우면서 당장 딸 출산하고 있다 하니 병원으로 가자 했습니다. 사돈은 번쩍 정신이 들며 딸이 애 낳는다는 소리에 저와 함께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서 쌩쌩 달리며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아들과 사위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은 장모님, 그게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여행 따라간다 했잖아. 내가 나 좋으라고 여행 따라가는 줄이나 아나 우리 딸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가 우리 딸에 대해서 뭘 알겠어? 엄마인 내가 더 잘 알지 죄송해요. 장모님 당장이라도 넉살을 잡은 얼굴에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돈을 옆으로 떼어내고 잘못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아들을 위로했고 아들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돈은 발을 동동 굴리며 기다리며 아이고 우리 딸 어떻게 너 이 자식 우리 딸 잘못되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소리를 치며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걱정되었지만 안사돈만큼은 아니었겠죠. 부모만큼 자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딨겠냐마는 그래도 당장 잘못된 것도 아니고 출산하러 들어갔는데 아버지를 다짜고짜 여행 안 데려갔다고 넉살잡이를 하려는 모습을 보니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떼어내니 더 이상 아들에게 뭐라 안 하고 얌전히 기다렸고 곧이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얼마 안 있다가 의사가 나왔습니다. 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의사 앞에서 간절히 두 손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괜찮겠지요? 설마 어디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손주 잘 순산했고 조금 있으면 마취가 풀릴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딸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돈은 진심으로 의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곧 수술실에서 나오는 잠들어 있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아들도 산모도 손주도 다 건강하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을 놓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막상 딸이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 아들을 원수 보듯 노려보았고 그때부터 계속 트집을 잡으며 아들에게 뭐라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 그깟 호텔방 하나 특가 아닌 거 하나 잡는 게 뭐 그리 부담이 된다고 나를 떨치고 가서 애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나한테 거짓말하려고. 얼마나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았겠어. 자네 어머니는 오해받아서 무슨 고생인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 쓰겠구만. 죄송합니다. 장모님. 자네 공직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 벌 받을 걸세.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절대 가만 안 둬 알겠어?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따지고 보면 사돈도 잘못하셨습니다. 자식을 저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가 참 어른들을 속이려고 하고 아주 못 쓰겠습니다. 사위 다시 봤어요. 황당했습니다. 애비 없이 자랐다니 저는 솔직히 세상 태어나서 우리 아들 키우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 나이에 아들 애비 없어서 잘못 키웠다는 말은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안사돈에게 결코 들을 말 또한 아니었습니다. 아니, 안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애비 없이 자라서 어른들을 속였다고요? 지금 따님한테 할 말 저희 아들한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혼자 그랬어요? 먼저 저한테 말 맞춰달라 한 건 따님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으니 우리 맘 약한 닥터 정에도 품고 있고 어쩌지 못해 그런 것이죠. 우리 닥터 정이 엄마 두고 여행 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으네요. 사돈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쓱 자리를 피했고 저는 사돈 손잡고 마저 할 말을 하려다가 아들이 말려서 참았는데 저는 그 때문에 며칠간 화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손주는 무사히 보았고 며느리도 잘 순산했지만 저도 사돈도 기분이 좋질 않아 한동안 서로 보질 않았고 저 또한 명절날 애들이 오면 말면 말고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참으로 섭섭한 게 제가 부르지 않고 연락도 안 하니 제게 누구 하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요. 거의 1년여간 연락을 안 하니 손주 돌잔치가 다가오자 그제서야 아들이 가족끼리 돌잔치 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손주는 보고 싶었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한 것 같아서 괘씸해서라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어느 그날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윤홍 씨죠? 갖고 계신 빌라 말이에요. 드디어 재개발 확정되었습니다. 부지가 좋아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추후 다시 연락드리면 조합원으로서 참석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의 전화를 받고 저는 마음이 기쁘기도 했지만 복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아들이 제 화를 풀게 하려고 직접 저희 집에 과일을 사들고 저희 집에 1년여 만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세상의 형서가, 너 우리 형석이 맞니? 네 엄마, 오랜만에 봬요. 그동안 못 찾아 뵈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조금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들은 지친 듯 자리에 앉으며 숨을 몰아쉬었는데 누가 봐도 아프고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살 빠지는 것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양볼이 깊이 패인 게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거의 쓰러지기 직전 같았어요. 힘든 일이 뭐가 있었는지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일부러 내 새끼 힘들지 않게 하려고 부담 주지 않게 하려고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지 않게 하려고 어쩌면 연락도 안 한 거였는데 대체 자식 돌잔치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자식 양보를 잡고 대체 제가 개입하지 않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힘없이 웃으며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애미인 제 눈에는 절대로 내 아들이 괜찮아 보이지가 않았기에 끈질기게 물어봤죠. 아들은 말하는 가운데서도 피곤했던지 자꾸만 눈이 감기더니만 이내 흐느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1년 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 때문에 거의 참고 사는데 윤미랑 장모님 등살에 제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윤미랑 내 장모가 뭘 어쨌는데 윤미가 조리원에서 나와서 산후도우미 안 쓰고 장모님이 도와주신다 하길래 돈도 아낄 겸 잘 되었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절 잡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툭하면 손주만 아니었으면 변호사랑 결혼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살았을 거라고 아들한테 감사하며 살라면서 저 퇴근하고 오면 애는 저한테 맡기고 모녀끼리 놀러가고 동대문에 쇼핑 가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뭐 일하고 온 너한테 그 사람들이 애를 맡겨 이 녀석아 그럼 엄마라도 불러야지 엄마라도 가서 봐주면 해결이 됐을 거 아니야. 엄마 부르면 싸움 난다고 양가 사돈끼리 싸움 붙이고 싶으면 엄마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랑 장모님 싸우는 걸 몇 번 보니까 정말 말씀드리면 걱정만 하고 싸움 붙이는 꼴밖에 되지 않아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금 아파트 월세랑 생활비 벌려고 쓰리잡 뛰어요. 원래 공무원은 겸업 금지인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쓰리잡. 윤미는 동물병원에서 몇천 번다고 하더니만 돈 안 벌고 애 너한테 맡기고 친정엄마랑 놀러나 다니고 있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동물병원 망하려는 거 제가 막고 해서 살려놨는데 아이 가지면서 좀 운영하다가 저한테는 애 낳을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더니만 알고 보니 권리금 받고 넘긴 거 같더라고요. 당분간 육아하면서 애만 신경 쓰고 싶다고요. 육아하면서 애만 신경 쓴다는 애가 밖에서 일하고 온 너한테 애를 밤새 맡겨 세상에 이런 못된 것이 있나. 그래놓고 월세랑 생활비 너한테 다 떠넘겨놓고 너 쓰리잡 시켜놓고 지들은 쇼핑하러 다닌단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저 대리운전 하다가 부부 손님을 태웠는데 두 분 다 너무 취해 있어서 제가 한 분 한 분 부축해서 뒷자리에 태우다가 그만 여성 손님 립스틱이 제 티셔츠에 묻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술김에 그거 보시고 명함 주시며 세탁비 보내주겠다고 연락하라 했는데 그걸로 저 바람났다고 명함에 나와 있는 회사 찾아갔다가 명의훼손으로 고소당해서 그 벌금도 제게 떠넘겼어요. 제가 제대로 잘못했다고요. 형서가 그냥 너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라. 엄마가 구해줄게. 이혼 서류 던지고 나와. 제가 그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불쌍한 내 아들 도저히 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하루라도 푹 자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들을 제 침대에서 푹 재웠는데 세상에 3일을 그대로 자더라고요. 중간중간 화장실만 다녀오고 물 한 번 마시고 바로바로 잤는데 안쓰러워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에다가 병결로 말을 했지만 연차 쓰고 병결까지 다 써서 더 이상 빠지면 아무래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들 몸이 더 중요하니 일단 알겠다고 아픈 사정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